하고. 오케이. 원래는 여기 비었네. 여기 앉으세요. 우리가. 네, 책을 하나 주세요. 여기 여기다가 하나 놔두면 되니까. 본래는 이제 선생님이 이걸 그 사각만 좀 기획을 했거든요. 고전시가 사각만 기획을 했는데, 고전시가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새로운 학기 대비한 내신 전략이, 그 중에서도 비교과가 너무 중요해. 저기 자기소개서가 사라져버린 지금 이 비교과에서는 이 교과 세특의 무서움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맨 마지막 강의에 선생님이 좀 하기로 하고, 이거는 선생님이 한 15년 만에 이 문학 강의를 좀 해봐요. 근데 선생님 원래 이제 논술로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고, 본래는 이 국어하고 이 문학 강의로 꽤나 유명했었어요. 근데 왜 문학 강의를 포기했냐? 국어 강의를 포기한 건, 국어는 그냥 독해력이지, 강의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생각에서 선생님 강의를 접었던 거야. 어느 날 깨달음을 얻고. 오늘 이제 우리 애기들이 처음 뭐든지 좀 시험에 맞춰져 있거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점수 잘 고전문학의 내공을 쌓고, 그걸 유감없이 중간고사나 모의고사에서 발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근데 이제 한편으로 선생님, 저 마중물로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혹시 초등학교 때 동시를 지어본 사람? 초등학교 때부터 죽었어, 가슴이? 안 지어본 사람? 동시 안 지어봤어?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시집을 요 근래 아니야, 요 근래가 아니라 살면서 시집을 누군가에게 선물해 본 사람 없어요? 그러면 시집을 선물 받아본 사람? 못난이들 둘이 받았구나. 어떤 시집을 선물 받았어? 언제? 기억 잘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 받았던 거. 초등학교 때 받았어? 그러면 이제 3편 이상의 시를 암송을 하고 할 줄 아는 사람? 우리 강아지 시심이 넘치는 것 같은데. 아니야? 2편 없어? 있는데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야? 그러지 마, 제발. 침묵이 금 아니야. 침묵이 금 아니고 수다가 금이야. 알았지? 수다가 금이야. 혹시 한 편 정도는 내가 완벽하게 읊을 수 있다. 민성이? 못해. 아들?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좋아. 시가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왜 시를 시험에서 이 종이 시험을 볼 때 시를 출제하지라고 의문을 품어본 적 있어? 없어? 제발 여기 이제 너희들 이제 선생님이 슬슬 이렇게 꼬드겨 갖고 왔잖아. 고전문학 딱 이렇게 멋지게 공부를 해서 점수 올려주겠다고. 점수 올려주겠다는 소리는 안 했어. 근데 이제 꼬드겨 갖고 왔는데, 열면 어서 와, 어서. 이쪽 이 자리. 교재 하나 주세요. 예. 제발 이 시를 배울 때 시험 중간고사 기간 아니면 좀 시험을 좀 잊어봐. 근데 좀
시를 시험에 낸다는 건 상당히 황당한 거 아니야? 원래? 하나도 안 이상했어? 아니 이렇게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걸 자꾸 대가리로 미안해 머리로 풀으라 그래. 선생님 입이 말이 좀 거칠어졌네. 이상하지 않았냐고 진짜.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나 하는 거야. 자기 혁명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에 의문을 품어보는 거야. 그게 사고력이야. 시를 시험에 낸다, 출제한다는 것은 야만의 극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화 중에서 이 감성의 꽃이에요, 시는.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걸 시험을 보고 때 직유냐, 은유냐 막 이렇게 찢어 발견했어. 왜 이 시집이 팔리지 않고 선물 받아본 적도 없고 시가 죽어버린 사회가 됐을까요? 시험을 봐서 그래. 징그럽잖아. 그지? 그냥 시를 시험을 안 봤으면 여기서 우리 어릴 때는 다 시인들인데 그 시심이 죽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이어졌을 거야. 자연스럽게 우리 때처럼. 근데 자꾸 시험을 봐. 그거 찢어 발기고 수사법이 뭐냐, 상징하는 바가 뭐냐, 이따위 걸 가르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인간들은 이렇게 함부로 해대요. 그 교육 정책을 갖고 올라간 사람들이 머리에 똥밖에 없으니까 저항이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시를 시험에 봐야 되냐고. 저항이 안 일어나고 그냥 당연히 너무나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아니 너무나도 황당한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였어. 우리는 이게 받아들였어. 그럼 왜 그럴까? 진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이의제기도 못 해보고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야. 왜 그래? 시를 시험에 출제하는 이유는요, 미쳐서 그렇고요, 다 같이 미치면 미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케이?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콜콜하게 뭐 지금 암기하고 시험 그거 잊어버리세요. 느끼면 다 알게 돼요. 예. 문학을 배울 때는 정말 문학의 본질을 갖다가 우리가 흡수하려고 해야지, 자꾸 가서 이 거대한 존재들이 조그마한 이 쪽지 시험 같은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여러분들을 묻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느끼면 됩니다. 플라톤이죠. 이 원조 악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서구 문명은 이 두 사람이 주축이에요. 플라톤, 또 하나 누구예요? 근대에 와서 푸자로 시작하는 프로이드. 둘 다 감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성으로 감성을 눌러버리고 억압해온 이 원조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서구 문명의 뿌리였다는 것이 이제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감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점. 그래서 플라톤은 자기 국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라의 등급을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뭐 가장 그 훌륭한 유토피아는 철인 정치, 철인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그리고 등급을 싹 나눴다가 독재 정권 밑에다가 누굴 두냐면요, 우리 민주주의를 한 4번째인가 5번째에다가 둬요. 독재만 또 못하다. 중우 정치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국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나라에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의 원조 할아버지격이네, 이 사람. 갖고 국가가 가슴이나 우리 감성이나 이런 걸 완전히 묵살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국가를 통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가지고 결혼도 국가가 짝지어 줘요. 지가 만든 국가에서는. 그리고 애기도 부모가 키우는 것보다는 집단으로 국가에서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딱 선포를 합니다. 플라톤의 국가에는 시인이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있는 시인도 다 추방하겠다. 왜 그럴까요?
가슴이 살아있는 자들은 저항을 해요. 그죠? 우리가 시인 그러면은 굉장히 나약한 뭐 폐병 걸려서 죽은 뭐 김소월 막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시인은 굉장히 강인한 기질이 있죠. 몸으로 사니까. 그러죠? 플라톤이 만들어낸 이 원시 공산 사회에서 가장 먼저 반기를 들 인물들이 누구? 시인들입니다. 그들은 저항해요. 예, 그래서 혹시 이 영화 본 사람? 아예 묵비권 행사하고 저항하기로 본다. 죽은 시인의 사회. 선생님 숙제는 안 내줄게요. 이번에 끝나고 가시면 이 영화를 뭐 넷플릭스 어디냐 어디서든 다운 받아서 한번 꼭 보세요. 예. 2번, 3번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 명문대 진학만이 목표인 사립학교에 파격적인 선생님이 부임한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공부만을 앞세우던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수업. 그리고 서서히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학생들. 하지만 규율만이 진리인 이곳에서 문제는 없을까 이랬는데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슴이 죽어버린 아이들의 그 심장을 이제 이 선생님이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요 너무나도 멋진 영화인데 애들의 양심과 감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저 선생님 덕분에. 그리고 결국에는 쫓겨나죠. 이런 분들은. 그러죠? 예. 외눈박이 나라에서 두 눈 뜨고 나타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쫓겨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이 명연기 이 배우가 누구더라? 어마무시한 배우인데 이름을 잊어먹었네. 자, 오늘 여기서 뭐 어떤 문제, 어떤 작품이 시험에 자꾸 출제가 될까요? 그 어떻게 공부할까요? 조금 잊어버리세요. 시를 한번 느껴보자고. 진짜 시가 뭔지. 그래서 시는 우주이면서 우리 인간 존재 자체이고 우리 삶 자체예요. 사실은 원시인들은 전부 다 시인이었어. 원시인들은 전부 다 시인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시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가 이렇게 발전해 온 것도 이성이 감성을 억압해 온 역사고 이 자네가 은혜를 갖다가 억압해 온 역사예요. 우리가 그리고 어렸을 때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가슴이 죽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네, 그걸 그 워즈워드라는 시인이 극명하게 표현을 해줬죠. 뭐라 그래요? 워즈워드의 레인보우 시 알고 있는 사람. 암송은 못해도 무지개 안 들어봤어요? 예. 선생님이 그 시를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정말로 가슴이 뛰었어. 확신이 들었어. 내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정상인이었던 거야. 그 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이 뛰노라. 어렸을 때도 그러하였고 어른 된 지금도 그러하다. 앞으로 늙어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다음 행이 찌릿하게 전율이 오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죽으리라. 내 가슴이 뛰지 않을 때 나는 과감하게 죽겠다. 그리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우리가 뭘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 간다는 거죠. 그걸 나는 시인이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는 그 선언. 그게 무슨 말이냐? 가슴이 뛰지 않는 삶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는 그 한마디에서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칠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 상실증을 기억을 회복해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던 시죠.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시에는요, 강력한 치유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를 쓸까요? 어떤 사람? 너무나 답답한 사람. 그죠? 예. 너무나 억울한 사람. 분노가 극에 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정제된 언어로 야 이 개새끼들아 하고 싶은데 그 절규를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어휘력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거는 뭐 기획이 없었는데 시가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만 말해보세요. 시. 제발 우리 애들이 영어 단어는 모른다고 인정하고 막 외워대고 우리 한국어는 안다고 착각하고 감으로 때려잡죠. 내가 지금까지 학부모 설명회나 700명이 있는 학부모들이나 설명회나 또는 뭐 150명의 원장님들이나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 이제 그 설명회를 좀 자주 가졌는데 그때마다 물어봤어요. 시가 뭐냐고. 그냥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말해봐라 그랬더니 대답을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사전을 보면은요 시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일정한 온율에 실어서 표현하는 거다. 예, 이게 인간의 삶 아니고 뭐겠어요. 예, 이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장르들 있죠. 문학에서 소설이나 또 뭐 있어요. 수필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특정 지역에서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예, 이게 전파되고 교류하거든요. 근데 시는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전에 이렇게 영향을 줘서 발달한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꼽혔어요. 시는 문화권과 상관이 없이. 오케이? 네, 우리 삶 자체였던 거예요, 이 시가. 근데 공교육 시스템 안에 이게 끌려 들어오면서 죽은 시인의 사회가 돼버린 거죠. 가슴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 그래 이제 이 치유의 기능이 있고요. 예, 글을 쓰는 이유는요. 글을 쓰는 이유는 내 마음의 치유입니다. 사실은. 표현을 안 하고는 못 견디죠, 우리가.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특히 여성들이 어마어마한 억압을 당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구를 찾아갔어? 김건희처럼 무당. 윤석열 마누라잖아요. 김건희처럼 무당 찾아가가지고 지금 옛날에 무당이 지금 정신과 의사예요. 상담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한테라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시는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과의 상담이죠. 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시인들은 굴복시킬 수가 없다. 왜? 가슴이 살아있으니까. 저항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 삶을 어마무시하게 아무나 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갖다가 어마무시하게 사랑한 사람들이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겠다고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치유, 저항, 의지. 예. 그리고 문학의 꽃이라고 그랬죠. 시를 압도할 만한 장르는 어떤 장르도 없어요. 문학에. 예.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이듯 시가 문학의 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 한 편의 시인만이라도 한 편의 시라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시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리고 공부에도 도움이 우리가 뭔가를 알았다라는 건요 논리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느낌이에요. 뭔가를 안 거는 그걸 느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과 맛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논리로. 우리는 사과 맛을 느낀 거죠. 느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시험 따위는 해결이 돼요. 사랑하면 알게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사랑하는 시를 하나 둘씩 늘려갈 때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풀립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건 또 손 안 든 사람 아니 이건 또 좀 손 좀 들겠지? 자, 본 사람. 올. 이렇게. 아이고, 이뻐. 우리 딸이는 안 봤나요? 꼭 한번 보세요. 저 대목에서, 저 명량에서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여러분들은?
요거. 혹시 이 장면 생각나요? 그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다시 해군 제독에 임명돼 가지고 여수로 내려오는 과정에 전라도로 바로 내려오지 않고 막 그 나레이터가 설명하죠. 어디 지역 어디 지역 어디 지역을 거쳐서 충청도 어디 경상도 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여수에 오는 그 과정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죠? 아마 초반 대목에 나올 거예요, 그게. 네, 근데 거기서 선생님은 눈물이 펑펑 쏟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한 10분 20분을 보지를 못했어. 꺼이꺼이 운이라고. 기억에 잘 안 날 그 대목이 유홍준 교수가 그랬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 그게 어떤 장면이에요. 실컷 적을 대비해 가지고 전승을 거두면서 잘 막고 있는데 연놈들의 이간계에 걸려 가지고 옥고를 치르면서 몸이 거의 반병신이 됩니다. 걷기조차 힘든 그 몸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어머니 죽고 아들 면 죽고 그러고 나서 해군 참모총장을 다시 임명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남자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 지금부터 해군 참모총장이야 하고 이제 다시 재임명을 했는데 해군이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식량도 없어. 그리고 무기도 없어. 응? 그런데 명찰만 하나 딱 줘. 네가 해군 참모총장이래. 나라를 지키래. 근데 그 사이에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면서 어머니 죽고 가족들 다 죽고 풍지박산이 났어. 어땠을까? 해군 참모총장이야. 다시 나라를 구해. 그 길이 그 돌아 나오던 그 길이 있잖아요. 어떤 길이었냐면 동양어도로 다녔던 길이에요. 각 지방들 수령 찾아다니면서 충청도 저기 그 사또 경상도 창원 뭐 의령 헐게 돌아다니면서 야 너희 병사들 몇 명 있으면 나한테 좀 붙여줘라. 야, 해군 참모총장이 그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 쌀 좀 줘라. 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알려졌을 때는 어땠냐면은 이 일본의 도고제독이라는 사람이 러일 전쟁에서 한판 승부로 러시아를 격침시켰잖아요. 그 흑해함대를. 그래놓고 나서 전승 축하인에서 세계 기자들이 모인 데서 당신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깨뜨린 넬슨에 비유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뭐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폼을 딱 잡아. 그러고 뭐 트라팔가 해전에 누구랑 살라미스 해전에 누구랑 당신을 비유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뭐 그 정도야 뭐 나보다 좀 낫기도 하고 그러면서 딱 정색을 하고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의 이순신에 비하면 하사관 정도도 안 된다. 나는 온 국민의 지원과 천황표하의 명을 받아서 단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조선의 이순신은 거의 사람이 아니다. 충성심으로 보나 효로 보나 그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 전략, 지략 이거는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사람이다. 그래서 이순신이 누구야 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우리 이제 이 한산도 대첩 이게 3대 해전으로 들어가죠. 세계. 예, 그리고 나머지 뭐 2개의 해전은 대도 못합니다. 이순신이 치렀던 것에 비하면. 예, 근데 너무나 황당한 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조선의 조정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병참이나 무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순신 너는 호남 지역에서 배 300필과 말했던 뭐 쌀 군량미 쌀 얼마를 왜 보내지 않냐고 삥을 뜯고 있어요. 나라가 전쟁하는 장군한테 안 보내면 죽인다고 그렇게 협박하고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대가리에 똥 만드는 아무것도 모르는 똥멍청이들이 조정에 앉아가지고 원격 지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략을. 그래서 그러다 한번 잡혀가서 그렇게 옥고를 치렀잖아요. 리모컨으로 하려고 그래요. 저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야, 빨리 부산 앞바다에 나가서 칠천장으로 진격해요. 어쩌고. 그러고 나서 겨우 이렇게, 재건을 해놓은 수군을 인간의
나는 한 인간의 자신감이요, 이렇게 하늘을 찌를 수가 있을까요? 저쪽에서는 300척의 적들이 이렇게 몰려온다는데 다 그러니까 장계에다가 올리는데 뭐라고 올려요? 신에게는 12척이 있다. 신이 복귀했다는 것만으로도 쟤네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거다. 어디에서 나오는 인간의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걔네들이 겁을 먹고 못 오는 거야. 시간을 벌어줘. 그래서 그 사이에 겨우겨우 그 옥고 치르면서 경상도 충청도로 해서 싹 해서 그 병참 모아놓은 것 같고 어느 정도 이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내려오죠. 어떤 수군을 해체하고 권율이 이끄는 육군에 가세시켜라. 나는 나가 선생님 같으면 미쳐버렸을 것 같아. 진짜 야 이 개새끼들아.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어떤 전쟁을 치렀냐면 그 세대가리 새끼들을 설득시켜가면서 전쟁을 치르는 거야. 장계를 무지하게 올려. 왜 수군을 해체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또 그 장계를 쓰기 전에 썼던 시가 이겁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가요. 그냥 우리가 막 그 시가 바로 이거예요. 그때 썼던 수군 해체하라고 했던 그 개자식들이 야 이 개자식아, 이걸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승화시키면 이런 멋진 작품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수비하는 그 누대에 탁하니 앉아 있는데 큰 칼 옆에 차고 저 개새끼들 깊은 시름 뭘 수군을 해체해? 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이게 그거예요. 수군 해체시켜라 라는 이 명령. 그 소식이 나의 창자를 끊어버린다. 이렇게 탄생했던 시입니다. 이게. 자, 내가 시를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 이것 가지고 어떤 놈이 시험 문제로 장난을 치면 선생님이 틀릴 수 있을까요? 네, 느끼면 됩니다. 하나하나 늘려가세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풍부해질 거예요. 시가 하나씩 늘어갈수록, 가슴에 남아있을수록 열정적으로 변하고 의지적으로 변하고. 가슴이 죽어버렸어 다. 쪽지 시험 보느라고. 다시 살려내야 돼. 오케이? 이런 것들이 시예요. 이 작자가 미상인데 류시아님 시집에서 선생님은 이 고통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서 가슴이 찢어진 적이 없었다. 그토록 작은 존재가 내 삶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선생님이 이 시를 보고도 또 펑펑 울었던 거예요. 똑같은 사연을 겪었거든. 여자와 엄마는 다르죠. 예, 그런 말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강한 정도가 아니라 최강이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시주에 보면은 상저가나 이런 데 보면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 비교해 놓는 그 시주가 있어요. 아빠의 사랑은 호미에, 엄마의 사랑은 그 낫에. 그래서 낫이 훨씬 날이 더 잘 들듯이 아빠는 겜도 안 돼. 그런 시조가 있어요. 우리가 좀 배울 것이.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얘 엄마하고 경쟁은 안 해요. 게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수컷들 알았지?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 엄마의 사랑은 이렇게 뱃속에서 한 몸으로 10달이나 있었어. 한 몸으로 10달이나 공명했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하고, 아빠들은 잘 해주다가도 쉽게 포기해. 폼페이의 최후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엄마와 다른 사람을. 그죠? 엄마와 다른 사람을. 그 남자들은 위기가 왔을 때 강한 척 하다가도 절망이 극에 달하면 이렇게 벌러덩 누워서 죽은 놈들은 다 남자. 그리고 그 화석에서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끌어안고 죽었으면 그건 엄마야.
선생님도 우리 딸이 3살 때 화상을 전신 화상을 입어버렸는데 교회에서 놀러 갔다가 이 50명 50인분 100인분인가 이거 미역국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애기가 3살 때 엉덩이부터 빠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화상을 입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뭐 처형집에도 광양에 놀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한 번은 이제 얘를 업고 이제 걔를 응급실에서 데리고 이제 분당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식구들이 몰려서 이제 친척들이 다 가고 얘만 데리고 내가 이렇게 그 광양 중마동에 이렇게 뚝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내가 불안했던가 우리 그 큰 동서가 뒤에 졸졸졸 따랐던 모양이야. 근데 내가 털썩 주저앉은 동안 펑펑 우는 거야. 그럼 하늘에다 대고 막 욕을 해. 뭐라고 욕을 해? 야, 이 나를 태워버리지 개새끼야. 막 신한테 왜 우리 딸한테 이래? 이 심정이었던 게 교감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게 쉽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돼요. 예, 마음이 치유가 돼요. 예, 이거는요, 그 선생님이 썼던 사랑의 아빠에게 와줘서 고마워라는 책에 희미하게 세월호 때 선생님이 한 4달 정도인가 이렇게 막 밤마다 눈물이 나서 못 견뎠었던, 그래서 이 책을 쓸 때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눈물도 다 말라갈 무렵에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우리 그 가난한 집 애기들은 크리스마스가 더 서럽듯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달을 쳐다보는데 생각이 나면서 또 울컥하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었던 일본의 하이쿠 형식을 좀 빌렸어요. 그 짧은 시. 그래서 새벽달이 어찌 또 예쁜고 지난 2달 멈췄던 눈물이 이 밤 또 흐르네. 냉탕에 머리를 쳐박아도 자꾸만 생각나네. 이것이 꿈이라면 지랄 같은 꿈. 내 새끼들아. 내 결코 잊지 않으마.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왜 그러냐? 이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획된 거였기 때문에. 안산이라는 가장 못 사는 동네에, 주인 없는 동네에 떠돌이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 동네에 힘있는 국회의원 자녀들 몇 명이 살았다면 그런 일이 안산 벌어질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 전라도 땅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만만하게 그냥 전국 각지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와서 사는 동네가 안산이에요. 안 산다 하면서 산다는 동네가 안산인데 뭐 이거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너무나 한쪽으로 주제가 치우치니까, 여기 호남 땅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왜 그래요? 청 들어버리니까. 우리 새끼들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장시켰다 그러면 여기 호남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광주에서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총을 들어버립니다. 이쪽 동네 사람들은. 그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못 지켜준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너희들 절대 잊어버리지는 않을게.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찍어온 겁니다. 선생님 차 뒤에. 예. 4월만 되면은 가슴이 이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징그럽잖아요. 이 작품 지금 몇 개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거의 400개 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막 공부하라 그러고 시험 아무 데서나 낸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런데 로마에 가면 또 어때요? 로마법 따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시험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 그래요. 어떤 문제든지 항상 본질적인 것을 먼저 해결하고 시작하자. 첫 단추를 해결해 놓지 않고, 즉 국어에서 독해력을 해결해 놓지 않고 자꾸 점수를 올리려고 그래. 문제 풀어가지고. 그 말이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통하죠. 그게. 중학교 때는 세타도 적고 학원 가고 막 문제 많이 풀고 암기해버리면은
끝났지만 어때요?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는 순간에 도케리 게임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이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아이와 안 해도 잘 나오는 아이로 갈려버리는 무서운, 중학교 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해놨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고와 발음 때문에 고전문학이 힘든 게 아니라요. 그거 좀 뭐 이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저기서 그냥 가만히 한번 작품 쳐다보세요. 한번 배우고 나서 이 작가의 사연을 한번 알아보려고 마음을 열고 교감을 해보려고 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방대한 작품과 한자, 이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진짜로. 예.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은 뭐예요? 가슴이 죽어버린 거죠. 문학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 문학을. 그래서 어차피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형이 로마법 따라야 되니까 공부를 할 때 키워드들은 좀 잡아야죠. 어떻게? 그래서 내가 이 1, 2번은요 절대 원칙입니다. 주요 작품을 골라 가지고 주제별로 좀 분류를 하면 돼요. 주제별로. 우리 영원한 주제잖아요. 사랑이. 그죠? 삶을 다루니까 문학은 사랑. 그 다음에 또 이별, 고독. 고전문학은 여기다가 자연, 예찬, 충절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작품으로 뼈대를 잡으세요. 이거 400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느끼세요. 주요 작품들을. 그리고 장르가 다른 현대시나 이런 데로 옮겨가면 됩니다. 연관을 지어서. 자꾸 우리가 그보다 뭐라 그러죠? 여러분이 무슨 맵? 가지쳐가면서 마인드맵? 그거 하시면 돼요. 그렇게 참고서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참고서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문학의 참고서를. 내 느낌을 믿고 내 느낌에 쫓아서 이거는 굉장히 유사하네. 사연들이 이렇게 묶어가는 거. 그 중에서 정말 강력하게 삘이 오는 것은 하나 정도 좀 암송하고요. 중국 애들 참 멋지죠. 그 중국 정치인들 보면은 걔네들은 인재상이 뭐냐면요, 이공계 출신들이 정권을 잡아요. 걔네들은. 근데 그 이공계 출신들이 문학적인 소양이 강한 아이들. 그래서 외교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정상들이 모여서 술 한잔하고 그때 만찬할 때 얘네들은 꼭 시를 한 수씩 읊어요. 우리도 그런 지도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법전이나 달달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텅텅 비고 가슴은 죽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이 됩니다. 윤석열이처럼 돼요. 이 교감 능력 제로 아니에요, 그 새끼. 그죠?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건데 그 새끼 다 그래요. 교감 능력이 제로예요. 아니 다른 사람하고 뭘 느끼질 못해요. 소통을.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실적이죠. 현실적인 키워드. 내가 낯선 작품을 독파해 가는 이 키워드 5개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 제발 비문학이건 문학이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풀 때만 집중하세요. 문제는.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 그 뒤처리가 훨씬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문제풀이를 1시간 했다 그러면 1대3 법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도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2학년들이라면 1학년 때 봤던 모든 비문학을 문제보다는 그 지문 내용 자체에 집중했다면요, 여러분의 독해력은 또 상당히 올라갔을 거예요. 스키마도 쌓이고. 그런데 문제 풀고 끝나고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이거 시험 문제에 안 나왔다 그래서 여기 시대가 어떤 시대니, 어떤 사연이니, 누가 등장했니, 시적 화자, 표현, 이거 안 물어봤다 그래서 지나치지 마시고 어떤 작품을 만나든 내가 낯선 작품은 한번 이걸 유추해 보세요. 추적해 보고, 이거 고려시대 같다. 이거 누구 아들이 죽은 것 같아. 시적 화자는 아마 40대 중년 남성인 것 같아. 이렇게 추적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 구조를 파악해야죠. 먼저 우리 뇌는 전체 구조가, 모든 공부는 구조가 파악이 되면 끝나요. 네?
예, 구조가 파악이 되고 느끼면 끝납니다. 수학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수를 못 느끼니까 그래요. 선생님처럼. 뭐 수를 못 느껴. 우리 형은 또 뭔 수학이 그렇게 재밌는지 막 희열을 느끼고, 근데 선생님 하나도 못 느끼겠어 그거. 슬픈 수학 문제를 만난 적이 있어야지. 기쁜 수학 문제도 없고. 근데 우리 형한테는 굉장히 애절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나 봐. 그리고 이 그림이 그려지나 봐. 또 하나 정말 이거 중요한 거 있죠? 이거 2번. 2번이 이거 핵심입니다. 뭐냐면요. 문학은 그림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문학은 그림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그러면요. 한산섬이 어디 있지? 막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 수레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달이 보여야 돼요. 깊은 시름을 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저 얼굴이 누구죠? 예. 깊은 시름이 아니라 이건 분노에 찬 얼굴인데 저 영상이 떠오르면 게임 끝이에요. 오케이?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비문학도 아주 그 초월적인 아이들은요. 논리가 아니에요. 그림이 그려지지 걔들은 머릿속에. 뭐 지층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지질 구조 같은 것이 나왔다. 비문학 지문에. 그러면 걔네들은요. 그 지층이 보여요. 예, 운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 가사문학의 상충곡이라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정읍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여기가. 나중에 문학 조금 더 배우다 보면 알 거예요. 상충곡도 우리 정읍 지금 저 태인 동진강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하는 게. 근데 거기서 홍진에 붙인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 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그렇게 시작되는 그 대목이 선생님 고등학교 때 배우고 15년 전에 잠깐 한번 이렇게 애들 강의 한두 번 했던 거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인데도 기억에 너무 선명하게 남아요. 한 번은 그래서 선생님 여기 10년 전에 그 귀향을 하고 나서 그 우리 향토문화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곳곳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거기 태인 선비문학관에 갔더니 거기에 상춘곡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일행들이 거기 그 일행을 이끌던 우리 누구냐 그 박사님이 김 박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박사님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좀 풀이 좀 해달라고. 근데 박사님이 이제 그 계통이 역사지 문학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풀이를 못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국문학과 나왔다고 나 선생님한테 갑자기 저걸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낮술 한잔 먹었더니 너무 잘 돼요, 해설이. 네, 동작까지 다 보여줬어요. 왜 그래요? 십몇 년이 지났지만 선생님한테는 그게 그 스토리가 그림으로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네. 잊어버릴 리가 없죠. 우리가 감각 기억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비문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감각에 의존하지 않은 기억들은 대개 다 소실돼요. 그런데 막 그 80 먹어도 6살 때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국 맛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공부를 할 때든 문학은, 특히 시는 공부하면서 직인이 은인이 그러지 마시고요. 그림을 먼저 그 사람의 심경을 느끼고, 예. 그래서 내가 읽어가면서 이 머릿속에 그림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문학을 정복하는데 좀 말이 안 되죠. 열람된 이야기인데 문학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표현 상징 이 5가지를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해설 보기 전에 한번 추적을 해봐라. 이 5가지 키워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인물과의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예,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호 있죠. 물음표. 저 사람은 누구였을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사랑한다는 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아이가 누구지? 이렇게 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역사에는요 정말 매력적인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 때 선생님은 우리나라 이 천재 중에 압도적인 인물이 바로 이 정지상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슴이 살아있는 정치인, 뛰어난 정치인. 예, 선생님이 가장 이상적인 그 정치인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자겸의 난을 이자겸을 제거했던 그 척준경이라고 아주 그 우리 깡패 하나 있죠. 예, 용맹한 장수. 얘를 갖다가 탄핵해갖고 유배시켜서 그리고 유교적이고 사대적인 성향이 강했던 개경, 이 사람은 이제 서경 출신인데 선생님이 우리 역사에서 이 한 5명 안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꼴보기 싫은 놈 김부식, 삼국사기를 썼던 이 철저한 사대주의자, 간도 쓸개도 벨도 없고 그냥 중국이라면 이러고 있었던 저 자식이 그 역사 선생님 자꾸 입이 거칠어. 역사를 갖다가 저 삼국사기를 잡고 우리나라의 뭐 정통 저기로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쪼그라든 거 아니에요. 한반도로 이 광활했던 이 만주를 이끌어를 띄어내버리는데 일조했던 인물이 김부식입니다. 저놈이. 그런데 이제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사건이었다고 저 기계가 넘쳤던 사건이 뭐냐면 묘청의 난이에요. 저게. 예, 묘청의 난이 상징하는 바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우리 그 옛 그 고구려나 그 고조선의 기상을 되찾아서 중원을 치러 가자고 했었던 것이 그냥 단순한 난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주 독립투쟁과 동시에 우리의 기상을 갖다가 만방에 이렇게 펼쳐보고자 했던 포부가 있었던 인물이 묘청이었습니다. 정지상하고 궁합이 맞아버렸죠. 정지상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묘청의 난에 가담을 해요. 그 자신의 양심이.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김부식이 있는 여기다가 그때는 새끼라고 썼었는데 개새끼들한테 척살을 당했던 이 슬픈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참 한 사람한테 참으로 많은 재능을 몰아줬죠. 예. 이 인물을 하고요. 오늘은 두 사람 것만 할 거예요. 이 인물하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세계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인 누굴까요? 심청이? 누구? 가슴이 뛰네. 내가 이 여인을 만나려고 그랬더니. 예. 예. 인간의 역사에 이런 여인은 없었죠. 정말로 독보적인 존재. 어떻게 진짜 하늘이 한 여인에게 저렇게 어마무시한 것을 다 몰아주었을까? 어마무시한 재능을. 거기다가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이뻤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남자나 여인들은 우리 옛날에 미인 방명이라 말이 있듯이 비운의 여인이나 비운의 남자이기가 쉬워요. 너무 빨리 갔죠. 6살 땐가 이미 사서상경을 독파했고요. 그 다음에 빼어난 미모, 수식어가 아까워. 그렇게 예뻤대요. 보는 순간 뻑 가는 거야. 조선의 남정네들이 눈 마주치는 순간 죽는겨 아주. 그 다음에 천재적인 재능. 천재라는 말도 아까워. 진짜 실제로 우리가 작품을 좀 이따 한번 보게 해요. 어느 정도인지 여인이 15살 때부터 이제 여럿 죽어나가. 이 여인 때문에 동네 청각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막 저거 엄마 졸라서 현금이라고 하는 우리 황진이 엄마한테 막 중매 결혼하자고 넣었는데 걔네 엄마 황진이네 엄마가 거절하니까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렸네. 근데 이놈이 죽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야 하고 이제 상해를 나가는데 황진이네 집 앞에서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이 상해가 얼마나 한이 맺혔는가. 그래서 이제 달려가고 황진이한테 가서 지금 여차여차해서 이 상해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황진이가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니까 그때 움직였다는 믿거나 말거나 설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4번 꼭 기억하세요.
역사하고도 연결되죠. 노비 종모법 뭡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지났으면 알만할 텐데. 노비 종모법이 뭐예요? 예? 그렇지! 엄마가 노비면 새끼도 노비다. 오마이갓. 정말 이게 분노가 이글이글 끓는. 이 조선 사회가 나중에 저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의 나라의 반이 노비가 돼버려. 예, 고려 시대 때 이 노비 종모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노비 종모법 때문에 한마디로 엄마가 노비면은 무조건 노비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노비가 불어나는 거야. 근데 노비는 납세 의무가 있어 없어? 없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가난해져 부자가 돼? 가난해져요. 국고가 텅텅 비고 나라가 허약해져 가는 거야. 노비가 늘면 늘수록. 그래서 걸세출의 인물이 하나 나왔잖아. 누구야? 이방원. 태종이 무시무시한 인물이었죠. 사실은요, 조선 최고의 영웅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세종이 똑똑한 게 아니라 세종이 꽃을 만개할 수 있도록 그 토양을 다 싹쓸이 해버렸던, 토양을 정지 작업을 시원하게 해버렸던 인물이고, 태종이 단칼에 이것들 가만히 보니까 노비 종모법을 계속 실행했더니 자꾸 이 지방 후족들이나 얘네들이 막 너무 세력이 커져가고 말이 안 되거든. 이방원이 누구야? 없애 노비 종부법. 아버지가 노비했을 때만 그 새끼들이 노비가 되는 노비 종부법으로 바꿔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비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국가의 세관이 튼튼해지는데, 우리가 최고의 성군이라고 알고 있었던 조선시대 이 두 인물이 지랄 같습니다. 옥의 티예요. 세종대왕. 이때는 정말 세종대왕한테도 개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종이 아버지가 그렇게 탁 시원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 힘을 바탕으로 계속 그걸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그 공신들 이놈들의 요구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고 다시 그걸 바꿔버리는 거야. 노비 종모법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우리 경국대전 완성한 성종. 이때 와서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성문화 시켜가지고 법에다가 완전히 견고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조선 우리 후손들이 조선 후기에 가서 그 개고생을 했던 아주 두 장군이니 세종과 저기죠. 성종이죠. 이게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던 여인이 양반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잘 나가는 그나마 괜찮은 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운의 길을 겪게 됩니다. 기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천재적인 감성을 가진 우리 황진이 같은 여인이 저항한다 그랬잖아요. 시인들은. 예. 조선 사회와 남성들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이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갖다가 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땡중 있어요. 천마산에 10년 동안 밥 먹고 벽만 탁 쳐다보고 있었대, 이렇게.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불 나셨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또 천마산에서 이렇게 탁 면벽 수도고 있는데 옷을 야시시한 거 입고 가서 살랑살랑 거리니까 10년이고 나발이고 황진이한테 달려들었다가 개망신 당했던 인물이 지족선사입니다. 파괴시켰어. 가서 저 새끼가 그렇게 똑똑해? 가서 저런 짓을 황진이가 너무 잘합니다. 이 반감 때문에. 그 남성 중심 사회의 위선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엄청난 저항을 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임제는 또 괜찮은 인물이었거든요. 벽계수라고 하는 임제는 그 왕족이었는데요. 임제는 왕족이었는데 저기 체면 때문에 이렇게 황진이를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고 이렇게 또 내뺀 적이 있었는데 그 작품 한번 봐볼까요? 그거는 여기서 한번 뒤져볼게요.
청산리 벽계수야 121쪽 한번 봐보세요. 찾았어요? 아닌데? 청산리 벽계수가 어디 나오지? 178쪽. 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임지의 호가 벽계수예요. 근데 이 시를 이렇게 멋지게 미안해 선생님 자꾸 흥분을 해서 그런데 이제 벽계수가 자기를 모른 척하고 자기 동네에 자기 보고 싶어서 와놓고도 모른 척하고 이제 길을 떠날 때 그 떠나는 입구에 그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데서 달이 밝을 때 가가지고 딱 그 언덕 위에서 지나가고 있는 벽계수 놀려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이 벽계수는 푸르른 시냇물도 되고 벽계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해줘. 그것보다 우리가 뭐라 그래? 중의법.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막 수사법 찢어갈기는 거 미쳐버리겠어요. 중의법. 야 임마 임재 너 빨리 간다고 자랑 마. 시냇물도 절절 흐르고 임재도 막 남의 눈치 있으니까 막 빨리 가고 그죠? 예, 그런 건데 너 임마 그렇게 빨리 간다고 자랑하지 마. 일도 창해하면 한 번 바다에 도달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 너 내 얼굴 한번 보기가 그렇게 쉬운지 알아 임마?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명월이는 누구예요? 이제 황진이죠. 예, 황진이의 호죠. 야 임마 내가 이렇게 쫙 이렇게 빈 산에 가득 차 있을 때 내 마음이 너한테 열려 있을 때 좀 쉬었다 가라. 이렇게. 진짜 같은 편이라도 예, 감칠맛 나잖아요. 예, 감칠맛 나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임재가 이제 다시 저기 어디냐 평안북 어디더라 그 무슨 도 황진이가 살던 그 동네에 감찰사로 관직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길로 막 갑니다. 이제 내가 이번에는 우리 진이를 꼭 품에 안으리 하고 막 갔는데 죽어버렸네. 요절해서 가슴이 찢어지잖아. 그지? 아니 그 부임지가 아니고 그 중간에 살던 데에서 가다가 감찰사 부임을 받고 가다가 그 중간에 황진이네 동네에 갔단 말이야. 황진이가 죽었어. 그 슬픔을 이제 죽고 나서는 용감해. 그 죽고 나서는. 그래서 그게 다음 장 79쪽에 청초 우거진고래야. 이게. 청초 우거진고래 그 두 번째. 청초 우거진고래 푸른 풀무덤에 자 그림으로 그리세요. 머릿속에 그림으로 푸른 풀이 우거진 고래. 야 황진아 너 자냐 누웠냐? 자난다 누웠냐? 너 지금 자고 있니? 홍화는 어디에 두고 이렇게 예쁜 빼어난 미모는 어디에 두고 백골만이 묻혔냐? 잔잡아 코나리가 없으니 네가 없으니까 그것을 슬퍼하노라. 근데요 종쳤어 임마. 그래서 이걸 자 우리 남자들 잘 들어. 사랑이 왔을 때 주저하면 안 돼. 가 고백해야 돼. 나중에 잔 잡아서 권하리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시 하나로 임재는 정을 치게 됩니다. 인생 가기도 전에 기생한테 유학자가 말이야 저런 시나 짓고 그게 이제 누구 귀에 들어가서 어떤 놈이 또 꼬질렀어. 에헤이 저렇게 놀았대요. 저런 시를 지었대요. 그래갖고 그 부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간에 가고 있다가 파직을 당해. 그게 말하자면은 전라북도 도지사 자리야.
전라북도 도지사 자리가 도지사보다도 더 막강하지. 그때는 관찰사면 병 3권을 다 쥐고 있었을 때니까 대통령이라고 봐요. 전라북도 대통령, 강원도 대통령 이렇게 그 대통령 자리를 잃어버린다. 관직에서 쫓겨나. 근데 임재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호방한 성격이었고 또 굉장히 영민하고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던 임재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 그렇게 파문이 일 거라는 걸. 황진이의 죽음이 그한테 의욕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길로 포기를 해버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오케이. 이렇게 내 느낌이 강한 작품들을 하나씩 뼈대를 세우세요. 아셨죠? 예, 뼈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지금 몇 시죠? 시간을 선생님이 없네. 뭐 3시 5분? 우리 5분만 좀 쉴까요? 쉬었다 할까요? 네, 그래. 오케이. 이제 작품 들어갑니다. 2부에. 이거 어떻게 끊니?